안녕하세요. 고작 2kg의 무게로 인류가 만든 가장 강력한 핵폭탄인 차르 봄바의 파괴력을 능가하는 무서운 무기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영화 천사와 악마에서 이 무기가 등장한 바 있는데요. 고작 0.25g의 양을 가진 이 폭탄을 막기 위해 국무처장이 자신의 몸을 바쳐 희생합니다. 공중에서 폭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파괴력을 보여준 이 무기는 TNT 500킬로톤의 경악스러운 위력을 보여주었는데요. 대체 이 물질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상식을 벗어난 파괴력을 가진 걸까요? 오늘은 만약 정말로 개발된다면 핵무기나 원자력 발전소, 지금의 항공기술 따위는 구석기 시대의 유물로 만들어버릴 기술, 반물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지식과 정보들을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물질을 이용하는 무기나 기술은 아직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신기술인 만큼 많은 SF 영화나 게임들에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화 스타트rek에서는 우주선이 초광속으로 이동하는 워프 기술을 사용할 때 물질과 반물질의 쌍소멸 현상을 이용하는데요. 영화 아바타에서는 석유나 석탄은 물론 우라늄과 플루토늄까지 바닥난 지구를 떠나 인간들이 반물질 에너지를 새로운 동력원으로 쓴다는 설정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관하고 운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상온 초전도체인 광석 언옵테늄이 판도라 행성에 굉장히 많아서 이를 채굴하기 위해 나비 종족을 몰아내려 했던 것인데요. 반물질 기술을 통해 광속의 70%까지 가속할 수 있는 왕복 10년의 성간 우주선 벤처스타를 이용한다는 설정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익숙한 마블 영화들의 원작 세계인 마블 코믹스에도 네거티브 존이라는 반물질 우주가 존재하는데요. 본 영화에서 나올 닥터 둠은 반물질 권총을 개발했으나 위력이 너무 엄청나기에 사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게임 스타크래프트에서는 프로토스 종족 하늘의 왕자 스카웃이 반물질 무기인 포지트론 미사일을 발사하는데요. 원래 설정대로라면 이 포지트론 미사일의 위력을 조절해 단 한 기가 뜨는 순간 전쟁을 종식시켜 버릴 정도로 강력한 유닛이라는 설정이라고 합니다. 반물질 미사일의 성능을 최고로 발휘한다면 테란의 전술 핵미사일과 비교할 수조차 없는 위력의 미사일을 1.25초당 2발씩 쏘는 셈이니까요. 사실 게임상에서의 대접은 하늘의 호구였지만 원래 설정상 스카우트나 용기병, 추적자, 폭풍함 등 프로토스의 문명은 인간을 아득히 넘어서는 것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반물질 무기는 헤일로와 같은 게임에서도 전술용 무기나 탄환, 함선에 장착되는 엔진에 사용되기도 하는 등 많은 곳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의 반물질 반응은 우주의 생성 과정과도 연관이 있으며 어마어마한 빛과 에너지로 우주 공간을 가득 채웠을 것이라는데요. 잠시 후에 이에 대해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물질 무기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입자가 모여서 물질을 만드는 것처럼 물질과 특정 성질이 반대인 반입자들이 모이면 반물질이라는 것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양성자와 질량은 같지만 음의 전하를 가지는 반양성자, 전자와 질량은 같지만 전하는 반대인 양전자 등이 바로 반물질을 이루는 반입자들인데요. 중성자에 대응하는 반입자로서 전하가 없는 반중성자도 있습니다. 이런 반물질들이 물질과 닿으면 쌍소멸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물질과 반물질이 서로 만나면 빛을 내면서 그들의 질량이 모두 에너지로 변하는 것이죠. 쌍소멸이 일어나면 에너지는 질량 곱하기 진공 속 빛의 속력이라는 질량 에너지 등가 공식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효율의 에너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으로서 가장 막대한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핵분열이나 핵융합도 이에 비하면 너무나 비효율적인 구닥다리 기술일 뿐인데요. 핵분열의 경우도 원재료 질량의 1%조차 미치지 못하는 효율을 가지고 있으며 핵융합 반응 또한 쌍소멸 반응에 비하면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효율이 떨어집니다. 쌍소멸 반응은 반응하는 물질의 질량이 100%에 매우 가깝게 에너지로 전환되므로 궁극의 에너지 기술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반물질인 포지트론 1g이 물질과 반응해서 발생하는 에너지는 이론상 1.8 곱하기 10의 14승줄로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 중 하나인 리틀보이의 3배에 필적한다고 합니다. 또한 반물질 1kg과 물질 1kg이 반응해 총 2kg의 질량이 쌍소멸하면 이론적으로 43메가톤, 즉 인류가 실험한 최강의 핵폭탄인 차르 봄바와 같은 위력을 가지게 될 만큼 엄청납니다. 게다가 방사능을 방출하는 것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를 일으키는 더러운 핵폭탄과는 달리 반물질을 이용한 무기는 깨끗한 무공해 폭탄입니다. 그래서 반물질 폭탄이 나오면
핵폭탄보다 더욱 거리낌 없이 사용될까봐 이를 경계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토록 어마어마한 효율을 자랑하는 신기술인 만큼 당연히 이 같은 반물질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보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포지트론의 일반적인 생성 과정은 입자 가속기 LHC로 만드는 방법이 일반적인데요. 이 과정을 영화 천사의 악마에서 나온 CERN 유럽 입자 핵 공동 연구소가 알기 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쯤에 스위스에서 진행된 실험에서 반물질을 만들어 보려는 시도가 있었는데요. 그때쯤 인공 블랙홀이 발생해 지구가 빨려 들어갈 수 있다거나 지구가 2cm 크기로 압축될지 모른다는 말들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 우려가 바로 이 실험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블랙홀은 태양의 2배 이상 되는 천체가 점 하나로 쪼그라든 것에 비유할 수 있겠는데요. 엄청난 질량이 한 점에 모여 있어 만유인력의 법칙에 따라 주변의 물질과 빛, 시간마저도 빨아들이는 존재입니다. LHC에서는 아주 좁은 곳에 막대한 에너지를 집중시키기 때문에 실제로 블랙홀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주 까다로운 조건들이 순간적으로 모두 만족되었을 때에야 가능한 일이고 블랙홀이 생긴다 해도 즉각 사라지기 때문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과 블랙홀을 멈출 수 없을 경우 지구 전체가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이 대립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별도로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네요. LHC는 실제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입자 가속기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실험 장치입니다. 여기서 2004년 1조분의 몇 그램 정도를 만들어낸 적이 있습니다. 이 실험에는 2천억 달러가 투입되었지만 1년 동안 만들어낼 수 있는 반양성자로 100와트 전구를 3초밖에 밝힐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이후 2008년에는 미국의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에서 강력한 레이저를 이용한 입자 가속기로 1000억 개가 넘는 반양성자를 만들어내는 획기적인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0도씨 1기압에서 200ml짜리 우유팩 하나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는 약 53회에 7,500경개나 됩니다. 그러니 1000억 개의 반양성자라 해봤자 아직 반물질 연구는 갈 길이 멀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만들기 어려운 만큼 반물질의 가격은 1g당 무려 7경원으로 현존하는 무게당 가장 비싼 물질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보관하는 것은 어떨까요? 보관에 관해서도 지속적으로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데 CERN에서 2011년 6월 5일 1000초, 그러니까 약 16분 동안 보관시키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반물질의 보관이 어려운 이유는 그냥 내버려 둘 경우 반물질이 반대 전하를 가진 물질과 서로 끌려서 쌍소멸 현상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극히 짧은 수명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반물질과 관련된 이론 중에는 우주를 발생시킨 대사건으로 추측되는 빅뱅 이론도 있습니다. 우주는 137억 년 전 대폭발과 함께 소립자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소립자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결합을 통해 물질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물질과 반물질이 모두 존재했지만 우주의 급속한 팽창에 의해 균형이 깨지면서 물질과 반물질의 거리가 멀어졌다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후 우주를 가득 채웠던 반물질들이 어디론가 모두 사라져 현재는 물질만이 존재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입자 가속기를 통한 연구 끝에 알아냈다고 합니다. 만약 당시 반물질이 사라지지 않았다면 우주가 팽창을 계속하면서 모든 물질과 반물질이 만나 소멸을 반복했을 것이라 합니다. 우주 공간은 빛으로만 가득 찬 세상이었을 것이고 수많은 지구의 동식물과 우리 인간은 생겨날 수 없었을 것이란 말이죠. 결론적으로 아직 반물질 기술이나 무기를 이용하는 것은 현재 인류에게는 너무 벅찬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에 성공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이점 때문에 세계 각국의 참여하에 반물질 기술 개발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열역학 제1법칙에 따라 반물질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에너지가 반물질로 만들 수 있는 에너지보다 크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을 보면 과연 인류가 멸종하기 전에 반물질을 사용할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의외로 반물질은 우리 생활 주변에서도 이미 응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큰 병원에 가면 뇌질환의 진단 등의 PET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장치가 쓰이는데요. 이 기구는 반물질의 하나인 양전자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 기본 대사 물질에 양전자를 방출하는 방사성 동위 원소를 표시하여 인체에 투여하고 그 후 양전자와 물질 간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는 방사선을 검출하여 단층 촬영 영상을 구현하는 원리라고 합니다.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물질과 반물질의 반응을 이용해 전구 한 개를 밝히는 데 드는 비용만 미국 정부의 1년 예산보다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입자 가속기 등을 통한 반물질 연구는
우주의 기원과 본질에 대해 보다 깊게 이해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많은 물질들이 우주에 존재하는 만큼 어딘가에 같은 양의 반입자가 있을 것이라 하는데요. 아직은 공상과학 속의 이야기일 뿐이지만 우주에서 많은 양의 반물질로 이루어진 은하계를 발견한다면 반물질 연구에 박차를 가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혹시나 정말 반물질 기술의 상용화에 성공한다면 무시무시한 전쟁 무기보다는 원자력 발전을 대신할 수 있는 획기적인 수단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